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또 정신과 건강의학에 관련된 좀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우리 이경은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이경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 그래도 이 한 달 만에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방송 많이 들어와 주셔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는 스프라바토, 우울증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정신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의학적인 분야에서 좀 굉장히 기대되는 신약이 나오면은 좀 약간 제목을 이렇게 잡거든요. 뭐의 새로운 희망, 그쵸. New Horizon 이런 거 많이 하죠. 맞아요. 새로운 New 시대. Horizon 이런 거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스프라바토라는 약제야말로 정말 우울증 환자들에게 New Horizon을 제공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약제가 아닐까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기 나오는 이 배경에 있는 이 특이하게 생긴 이 통, 이게 스프라바토라고 하는 이제 제재인데요. 왜 이렇게 생겼나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 스프라바토가 뭐길래 이런 제목을 정했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나라의 우울증 실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한번 잡아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정신건강 상태 실태 조사를 했더니 성인들 중에서 우울증의 정의에 해당하는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이 무려 11.3%, 10명 중에 1명이나 되더라 라는 거였고, 그 추세가 이제 뭐 10% 내외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거기서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나서 항상 좀 자조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OECD 가입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이 부동의 1위였던 것 같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 이후로도 뭐 가입국들도 늘어나고 했을 텐데도 이거 안 바뀌어요.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게. 그래서 이제 10만 명당 24.8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더라. 그런데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끝날 때쯤에는 살짝 줄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해서 계속 좀 높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자살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한 정신과 의사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숙제, 우리 모두의 숙제구나라는 심각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자살과 많은 관련이 있는 질환인데 우울증 치료에는 사실 굉장히 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치료를 안 했을 때 그냥 놔뒀을 때 악화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가 봤더니 자살 시도와 자살 충동.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자살 위험이 일반 인구의 20배나 되고요. 그동안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심리 부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행동을 보였고 어떤 증상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정신질환이 의심되었고 이것을 사후 조사를 했더니 86.3%가 사망 전에 정신질환을 알았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중에 대다수가 우울증 환자였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도 굉장히 자살 시도를 많이 겪을 수 있고 자살로 실제로 돌아가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 치료를 겪는 데 있어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뭐냐면 2-3가지 이상의 항우울증 약제에도 호전이 없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인데요. 최근에는 2가지 이상의 항우울제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제 병합요법에도 호전이 없는 우울증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 약뿐만 아니라 너무 안 나으니까 항우울제뿐만 아니라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쓰는 약도 같이 병합해서 쓰는데도 이렇게 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되냐면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10명 중에 1명이면 모르겠는데 3명 중에 1명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 이러면은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거의 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3명 중에 2명이 될 수도 있지만 3명 중에 1명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생할 확률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 약물 치료에 국한했을 때 잘 안 낫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약물 치료해도 치료 안 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이제 치료 방법이 그래도 있더라라는 거죠. 봤더니 이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의학 잡지가 있는데 이 NEJM이라는 곳에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는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치료법 4가지를 선정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4가지 영상을 봤더니 뭐냐면은 전기 경련 치료, 경2개 자기 자극술, 그리고 오늘의 주제 에스케타민 비강 스프레이, 스프라바토. 그다음에 이제 실로시빈이라고 하는 그 환각버섯 추출물도 이제 효과가 있다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이 되었고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아서 현재 사용 가능한 3가지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 중에 굉장히 또 접근성도 좋고 효과가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인 스프라바토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케타민이 뭔데? 에스케타민이 뭐냐 하면은 케타민의 S협 이성질제.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분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마취제나 또 환각제로 사용되는 분자인데 이 분자 구조식을 정확히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거울에 비친 것처럼 딱 대칭되는 구조로 만들었더니 이 에스케타민이라고 하는 약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코에 뿌려줬을 때 급성기 자살 위험이나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치료 효과가 있더라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케타민이라고 하는 약 자체도 이제 강력한 마취 효과나 해리 증상, 환각 증상으로 인해서 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도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에스케타민 나오기 전에도 케타민을 직접 정맥에 주사하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 방법들도 사실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명이 스프라바토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이 스프라바토의 모형이에요. 이런 모형을 이제 코에 분무를 함으로써 치료를 합니다.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에스케타민의 작용 기전인데요. 어떻게 이게 그렇게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에스케타민은 여기 보이는 이 NMDA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데요. 이 NMDA 수용체에 작용을 함으로써 시냅스에서 글루타메이트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러한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 후 뉴런에 작용을 하면은 시냅스 후 뉴런에서 BDNF라고 하는 두뇌의 신경 인자를 유리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 BDNF가 사실은 학습, 기억력, 시냅스 형성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인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시냅스의 생성이 늘어나면서 뇌의 연결망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효과들이 이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도 바로 촉진됨으로써 빠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2시간에서 4시간?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는데
일반적으로 먹는 항우울제에서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 반응성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2주에서 4주 걸리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몇 시간 안에 개선을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 줄이 이제 신경섬유인데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막 진짜 싹이 돋듯이 시냅스 형성이 촉진되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스프라바토 어떻게 시행하냐 하면요. 먼저 일주일에 첫 4주 동안에는 일주일에 2번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4주 동안에 굉장히 이제 빠르게 증상의 경감이 일어나고 증상 호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유지기로 넘어갑니다. 유지기 첫 달에는 일주일에 1번 치료. 그 다음 유지기 둘째 달에는 2주일에 1번 치료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후에도 일주일에 1번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또 이 이후에도 한 달에 1번씩 이런 식으로 스프라바토를 좀 빈도를 낮춰서 유지한다거나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치료해서 경험을 했을 때는 이 유도기에 일주일에 2번 치료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한 2주, 1, 2주 정도만 해도 굉장한 증상의 개선이 있습니다. 용량은 나이에 따라서 또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 더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적게 하거나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 모형이 있었는데 이 모형을 이제 45도 각도로 기댄 상태에서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딸깍 한쪽 콧구멍에 1번씩 분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휴식하면서 혈압 상승 또는 진정 증상, 해리,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관찰을 하고 증상이 가신 다음에 귀가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냐? 이거를 딸깍 하는 거는 사실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1분 하고 나서 2시간 동안 왜 병원에 있다 가야 되냐 하면은 해리 증상이나 지각 변화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뭔가 현실이 현실 같지 않게 느껴지고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좀 약간 기분이 좀 들뜬다거나 환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뭐 농담으로 약간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뻐 보이세요? 이러면 해리 증상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치료 시작하고 한 3-40분 이후에 조금 피크에 도달하고요. 이 증상이 완전히 가신 다음에 귀가를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게 이제 하루 종일 가진 않습니다. 한 90분 이내에 소실되고 처음 할 때가 제일 힘들고 여러 번 하면은 그 다음엔 좀 익숙해지고 줄어들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좀 토할 것 같은 느낌. 실제로 토하거나 어지럼증도 경험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휴식하면서 이제 구토와 관련된 이제 위장약 같은 거를 좀 추가로 먹기도 하고요. 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혈압이 상승하는데 3-40분, 이것 또한 3-40분 이내에 피크에 도달하는데 이게 1-2시간 있다 또 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리 증상, 어지럼증, 토할 것 같은 느낌, 혈압 상승 같은 게 이제 1-2시간 안에 좀 진정이 되면은 그러고 나서 귀가를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Q&A 하고 또 실제 사례에 대한 얘기를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나뭇잎회님께서 요즘 계속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게 단순한 기분 저하인지 우울증 초기 증상인지 헷갈린데요.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일단 명확한 기준이 내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이 힘들게 느껴지고 못하겠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평소에는 막 일어날 때 졸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졸려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못 가겠을 때. 회사에 진짜 못 가겠고 회사에 막 당일날 전화해서 막 결근하고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는 병원 가봐야 되고요. 그다음 차에 치여서라도 출근 안 하고 싶다. 이러면 병원 가야 되고 이 정도까지 증상은 아니지만은 증상이 2주 이상 되었을 때 이때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기간 2주 이상 또는 하던 게 잘 안 될 때 그다음에 다치거나 아파서라도 안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병원 가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안혜공님께서 복용 기간이 2달 정도 지나 ADHD약 콘서타 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콘서타는 먹는 즉시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또 장점이자 부작용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꼭 2달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겠고 아마도 초반에 복용하셨을 때 부작용이 나면 거의 다 모니터링이 되셨을 텐데 대표적인 부작용은 카페인 과다 복용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통이 있으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식욕이 너무 떨어지거나 속이 메스껍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좀 잠이 안 오거나 중간에 깨는 경우. 그래서 콘서트하는 복용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지속 시간이 12시간인 만큼 이제 밤에 늦게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서 콘서트 먹고 또 잠이 안 와요. 이러면은 이제 되게 말도 안 되는 투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치 선생님이랑 콘서트하는 복용 시간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하셔가지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2달 정도 먹는 동안에 그렇다 할 내가 뭐 큰 불편감이나 문제가 없었다 한다면은 큰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혈압 상승이라든지 심혈관계에 약간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원래 심질환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근데 안혜공님이 의도하신 게 원래 5월까지 ADHD 약 먹었어야 됐고 5월 달에 약 타러 갔어야 됐는데 약을 못 하고 이제 7월까지 약을 안 먹다가 7월에 다시 먹는다. 뭐 이거를 혹시 의미하신 거면은 그런 경우에도 사실 뭐 계속 먹던 약이면은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 오랜만에 먹기 때문에 이전에 ADHD 용량이 좀 고용량이었다. 안 먹다가 먹으면은 같은 약이라도 좀 세게 느껴지는 그쵸.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복용해왔던 기간 또 그 복용이 중단되었던 기간 그리고 또 처방받은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중의적으로 좀 읽힐 수 있는 질문 같아서 또 첨언을 드렸고요. 김성규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네요. 스프라바토 말씀이신 거죠? 스프라바토가 에스시탈로프람보다도 한 차원 진보한 약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진 않고요. 한 5차원쯤 진보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 차원 이상이죠. 한 차원 아니고 한 여러 차원 진보한 약제라서 일단 에스시탈로프람은 먹는 항우울제인데 먹는 선택형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시탈로프람 같은 선택형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다음으로 선택형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도 있고 선택형 세로토닌 도파민 효연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지? 또 다른 소듐 채널에 작용하는 항우울제 있고 그다음에 또 등등 여러 개 있어요. 일단 먹는 약에서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진화된 근데 진화됐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작용 기전 여러 가지 옵션이 거죠.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TMS 자기장으로 치료하는 기계가 생겼고 TDCS 전기로 치료하는 기계가 생겼고 또 스프라바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인데 아무래도 에스시탈로프람도 쓰고 다른 항우울제도 쓰고 해도 안 되는 게 스프라바토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스프라바토가 좀 더 진보적인 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프라바토의 가장 장점은 효과가 즉각적이다.
근데 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약 스케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의 단점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 병원들마다 가격이 다 틀리지만 치료 비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용들은 아니세요. 보통 프로토콜대로 다 치료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이 드는 치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몇 차원 진보된 약이나 접근성은 쉽지 않다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케이스로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질문 남은 것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프라바토 그렇게 고가의 약이고 효과는 빠르다는데 언제 어떻게 치료를 받았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제 사례 2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40대 중후반 남성분이셨습니다. 회사 대표셨어요. 이분의 증상은 심한 우울, 불면, 자살 사고 끊임없이 죽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술 문제도 있으셨습니다. 1년 반 전에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를 맞이하셨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떠안으면서 원래는 우울증 기억력이 없으셨는데 우울과 불안이 시작이 되셔서 다른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오셨고요. 우울증 약도 아까 말하셨던 종류별로 이제 SSRI나 SNRI 이런 것들 다 복합하고 비전형 항우울제까지 넣어서 잘 투약을 해왔지만 증상이 한 번도 제대로 호전된 적이 없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특징적이었던 거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약은 오전에 항우울제를 먹지만 저녁에는 술 먹고 자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셨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분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돼 있었는데 피해자셨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좀 채무를 다 해결하는 방향성을 가지셔서 결국에는 갖고 있던 채무도 다 탕감하고 회사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지금 우울증을 못 벗어날 상황인 사회적 상황은 아니었는데 본인은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냥 약물 치료 말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비약물 치료들의 옵션들이 다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원 당시 체크했던 초진 검사에서 이게 불안은 17점, 그다음에 우울은 38점, 불면은 12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불안과 심한 우울, 불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했던 부분들을 좀 각색해서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금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하셨고, 회사를 갈 때도 그렇고 다른 데 가면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고리가 이렇게 길게 쭉 뻗어나온 게 있잖아요. 앞으로. 그 문고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목을 매달고 있는 상상이 돼서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선생님, 저 빚도 다 갚고 지금 회사도 괜찮고 상황은 다 나아졌는데 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을까요? 사실 아내와 자식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놔두고 가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하게 입원 치료를 권유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약도 꾸준히 하셨는데 이 자살 사고가 굉장히 뚜렷하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입원 치료하셔야 된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력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내가 이 업계에서 입원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회사 진짜 망하고 우리 집 다 망한다. 난 절대 입원은 안 하겠다. 입원 말고 다른 거는 다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 그런 결정을 가족들, 배우자랑 이제 다른 누님이 계셨거든요. 누님이랑 다 좀 오시라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족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도 입원 치료 왜 생각 안 해봤겠냐고, 강제 입원, 보호 입원이 있으니까 다 시도해봤는데 이 사람 진짜 입원시키면 거기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뭐든 괜찮으니 할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다 해달라. 중간에 사고 나는 것도 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스프라바토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해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치료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투약을 하자마자 이분이 하셨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기분 좋은 환상의 터널을 지나고 온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저 진짜 우울증이 오고 나서 이런 느낌은 진짜 처음 느껴봐요. 이게 원래 내 기분이었는데. 참 이러면서 진짜 표정이 되게 환해져서 투약 후에 진료실을 걸어서 들어오셨거든요. 아마도 이게 있을 수 있는 해리 증상이었는데 좋은 해리 증상을 약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 3주가 지나고 나서 아내분이 면담을 할 때, 와, 선생님, 남편이 이제는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매번 회사 끝나고 오면 굳은 표정으로 누워만 있고 술만 마시고 자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라면서, 이제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 고마워하셨고, 그러고 이제 투약하고 4주, 6주가 지난 그 시점에서는 환자분이 실제로 내가 우울증이랑 어둠 속 터널을 이제는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니, 이런 치료가 있다고 진작이라도 알려주셨으면 나 이거 했었을 텐데, 왜 안 알려줬을까요? 그 전에는. 그러면서 되게 약간의 이제 원망? 왜 이런 치료가 있는 거 안 알려줬느냐,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 치료는 고가의 치료고 이 치료가 방법이 있다 해도 모든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다. 이 치료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안정성, 치료의 환경 이런 걸 다 갖춰진 곳에서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돼서 아마도 이전 치료를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도 치료를 잘 해주셨겠으나 사실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셨을 것 같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이런 치료들을 아무리 회사 대표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권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었을 것이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가족들도 뭐 치료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가 잘 치료를 했던 기회가 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신기하게도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다. 문고리를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2달째가 지나가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비용적으로 조금 그래도 부담되시면 이제 프로토콜대로 다 이제 진행을 3개월까지 다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제 마무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 끝까지 해보겠다 얘기를 하셨고, 결국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그 프로토콜대로 딱 정석으로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치료가 끝난 소감을 여쭤봤더니, 사실 이제 스파라바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절대 술을 못 먹게 하거든요. 물론 항우울제나 치료를 하면서도 술 못 먹게 하지만 환자들 분들 중에서는 말 안 들으시고 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고가의 치료고 코로 갑자기 확 이제 흡수돼서 빠른 치료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절대 술을 못 먹게 했더니 이것도 하나의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김에 술까지 끊으셨어요. 그래서 술도 안 마시게 되니까 선생님이 요즘에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느낌을 내가 다시 가질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만으로도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고마워하셨던 경험이 있고요. 이분은 그 이후로도 1년 정도 항우울제를 좀 줄여서 유지한 다음에 치료까지 잘 종결하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잘 지내고 있으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치료를 해드렸던 케이스가 있고, 2번째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30대 중반 여성분이고 회사원이셨습니다. 이분은 불안도가 너무 심하셨고 우울, 무기력, 자살 행동을 이미 좀 하셨던 분이 내원을 하셨던 거고요.
과거력을 보면 내원 2년 전에 가정 불화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미 음독 자살을 하셨습니다. 자살 행동을 하셨는데 타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이게 잘 낫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했던 다른 치료 방법 중에 ECT, 전기경련 치료를 15회까지 하면서 퇴원을 했지만 여전히 좀 우울 증상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계속 입원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치료를 옮겨서 이제 내원을 하셨었고요. 내원에서 이제 치료를 쭉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쭉 받으시면서 조금 나아지는 듯 싶더니 이제 갑자기 일주일 전 남편이 이런 힘든 나를 놔두고 바람 피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충격이 확 휩싸이면서 이제 순간 충동적으로 집에 있는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마셨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남편이 데리고 가셔서 위세척 시행하고 다행히 그쪽에서는 입원 치료가 정신과 병동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권유를 받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났던 거죠. 근데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이때 전공이 파업이며 이제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용 병상이 없었던 거예요. 의료진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실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던 병원이 저희 병원이었다 보니까 바로 이제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해요 하면서 거의 진료실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고 선생님 죽고 싶어요 이러고 나갔다가 다시 진료실 들어오고 다른 환자 진료 보고 있으면은 집에 못 가고 진료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너무 심하셨거든요. 아지테이션, 이게 불안 초조가 심하셨는데 이분이 남편 얼굴만 봐도 그냥 뛰어내려 죽고 싶다. 선생님 저 아무데나 괜찮아요. 제발 입원 좀 시켜달라. 아니면 그냥 안락사 시켜달라. 그리고 남편은 제 잘못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혼자 두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저도 미칠 것 같다. 근데 이때가 주말이었어.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병원들 같이 알아보고 전화하고 이렇게 전원 의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진짜 전공의 선생님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 입원이 안 되니까 정신과만 메인으로 했던 병동들도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병동들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진료실 밖을 나가면 이 사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서 집에도 보내질 못하고 그렇게 있던 중에 제가 이번 대기가 길어지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이 주말을 어떻게 넘겨야 되니 주말을 지나기 위해서 스프라바토를 프로토콜대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투약을 하자. 빨리 안정을 시키자. 그래서 이제 투약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이 환자분들의 집안 사정이 되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하고 조금 홀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권유를 드렸더니 해보겠다. 해서 투약을 하고 저희는 이제 수면실이 따로 있어서 조금 안정되게 봤었었는데 그렇게 불안해서 진료실 앞을 못 나가시던 분이 투약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선생님 진짜 신기하게 불안감이 확 좋아졌다고. 이게 약간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좋아지시면서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좀 버텨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주말 중에라도 이제 불안정하면 응급실 그냥 몇 번이고 괜찮으니까 다 데리고 가셔라. 이렇게 하고 저도 초조하게 주말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이 월요일 휴진이라서 화요일날 이제 남편이 오셨는데 비용 상관없으니까 남편이 입원할 때까지 이거 한 번만 더 투약하고 싶다. 한번 해달라 해서 투약을 또 했죠. 그러면서 주말을 덕분에 잘 지나간 것 같다. 기분이 여전히 우울해했지만 남편 부인이 죽고 싶다고는 안 해서 이번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해서 또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행히 이제 입원 자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입원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이제 치료를 지속하면서 최소한의 약으로 줄여서 유지 중이시고요. 이제 뭐 그 남편이랑은 이혼은 하지 않았고
뭐 물론 남편 잘못했지만 잘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이 치료 사례를 설명드렸던 건 사실 지금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이 복귀하셔서 대학병원이나 이렇게 입원하는 게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환경이지만 한때 진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이 입원이 안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입원 치료는 못하는데 응급하게 뭔가를 빨리 조금 안정되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방법이다. 이게 3개월 프로토콜 다 하려면 비용이 엄청 크지만 이번 한 번, 두 번의 투약만으로도 이걸 홀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방법이기도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사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사례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선생님 사례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사실 그러니까 이제 50대 남성, 또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진짜 좀 남녀노소의 그런 환자들에게 정말 그 자살 위험성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약인 것 같아요. 네, 이제 Q&A 받아보겠습니다. 시니미니님께서 우울증이 한 번 나으면 다시 안 생기나요? 재발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라고 하셨는데 우울증이 사실은 재발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의 재발에 영향 미치는 요소가 좀 재발 가능성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울증 증상이 완전 관해, 증상이 낫고 나서 유지 치료를 충분한 기간 동안 적절하게 하고 끊으면 재발할 확률을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아예 안 생긴다, 뭐 100% 완치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막 산후 우울증 와서 치료하고 또 치료 잘 해가지고 애들 키우는 동안에 괜찮은데 갱년기 와서 갱년기 우울증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좀 시간의 격차를 두고 왔고 그때 산후 우울증 치료 안 한 게 뭐 지금 와서 생겼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한 100년 가까이 살면서 우울증을 한 번만 겪고 넘어간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막 뭐 수두 백신 맞고 수두 안 걸리고 이런 거 없이 수두도 막 나중에 나이 먹으면 대상포진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울증도 뭐 완전한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 재발의 확률을 최소한 조절하거나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제가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앤 님께서 범불안 장애로 10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녹내장애 있어도 복용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어떤 약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약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조금 더 가이드를 드렸을 텐데 본인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게 그냥 안압이 좀 높아서 체크하는 수준인지 정말 녹내장을 진단받아서 약을 투약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얘기해 주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SNRI라 그래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계열의 약들은 녹내장이 있을 때는 투약하는 것들이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제에 따라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권태호님께서 우울증 호전되어서 항우울약을 끊고 싶어서 감량하는데 항우울약 감량 기간에도 금단 증상이 오나요? 그리고 천천히 감량하고 끊는 후에도 금단 증상이 오나요? 항우울제 약을 천천히 끊어서 완전히 끊으면 뇌의 다시 적응이 오려면 1년 정도 걸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항우울제 약제도 좀 오래 쓰다가 끊는 경우에 일시적인 금단 증상을 겪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모든 약제가 그렇진 않고요. 좀 반감기가 짧은 약물이라든가 약간 좀 금단 증상이 잘 오는 약제들이 뭐
몇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내가 먹는 약이 진짜 금단 증상 일으킬 수 있는 약이냐 아니냐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금단 증상이라는 게 술을 안 먹었을 때의 그런 금단 증상, 막 마약 해야 되는데 마약 안 했을 때의 금단 증상 하고는 보통은 좀 그 해로움이라든가 그 위험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에도 커피 금단 증상 겪잖아요. 커피를 매일 마시다가 안 먹으면 막 머리 띵하고 불편한 금단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금단 증상, 커피 금단 증상이 있다는 건 알아도 커피를 막 마약 취급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울증 약도 그냥 있냐 없냐라고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울증 약 금단 증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약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롭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냥 이제 가이드에 맞게 천천히 감량해서 끊거나 금단 증상이 높은 약에서 금단 증상이 적은 약으로 대체해서 끊거나 했을 때는 수월하게 끊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김성규님께서 선생님 욱하고 날 서 있는 성격 완화 목적으로 에시탈로프란 10ml를 복용하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부작용은 없었는데 더 진보한 약제도 여러 있나요? 홍해걸 박사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에시탈로프람은 저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적의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투약하면서 치료하고 이런 날선 성격 욱하고 예민한 것들 조금 약간 조절해주면서 이런 짜증이나 화나는 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잘 맞으면 이게 베스트 약제일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스프라바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과 이런 케이스에서 막 하는 치료는 아니거든요. 접근성이 쉽지 않고, 그리고 투약하는 시간도 내야 되고, 병원도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성규 님이 효과를 만족을 하신다면, 그게 본인한테 최선의 약제이고요. 이제 SSRI 다음에 나온 약제들이 있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약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에스탈로프란 10ml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조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전문의 찾아가셔가지고 상의해서 조절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나한테 잘 맞는 약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행복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자인데요. 화가 나면 참질 못하고 욕이나 막말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친정 엄마와의 애착 등이 잘못되었고 아이도 ADHD 성향도 조금 있어서 이펙사, 프록틴 등 먹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게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면 참질 못하는데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오전엔 이펙사 프록틴 먹고 밤에는 알프람정 먹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행복님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화를 조절 못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특정 영역일 때 좀 뭐 버튼이 눌리듯이 이 영역 이런 대화 주제가 나오면은 내가 못 참고 막 급발진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좀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 내가 즉 특정 이 영역에서 진짜 이게 좀 컴플렉스고 이 영역에 있어서만은 다른 데서처럼 막 이성적인 반응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나의 오래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약물 조절도 중요하지만 심리 상담 같은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그런다. 이러면 심리 상담.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상대한테만 그런다. 뭐 가족이나 딸이나 남편한테만 그런다. 이러면은 심리 상담. 그다음에 막 그냥 원래 내가 안 그러다가 진짜 막 무슨 카페에 가서 음식 늦게 나와도 화가 나오고 일상의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난다. 이러면 약물 조절. 이게 필요한 것 같고 어떤 적절한 치료가 주어졌을 때에는 좀
적절한 치료가 되고 나면은 좋아져요. 네, 좋아집니다. 근데 추가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더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럼 심리 상담을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50대 여성분이면은 그래도 아이가 딱 사춘기일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너무 엄마는 화를 내고 예민한 엄마면은 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 조절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서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권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우울증 걸리는 분들 보면 뭔가 내 이야기나 고통받는 사람도 우울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우울증은요, 뭐, 운동하면 좋아져요. 잘 자면 좋아져요. 뭐, 지지하는 가족들이나 좋은 사람 만나면 좋아져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생물학적인 불균형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이 우울증이 온 원인과 상황들을 잘 분석하여 생물학적인 도움, 사회심리학적인 도움, 여러 가지 또 그 밖에 이제 환자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패턴들을 잘 분석을 해서 본인에 대한 맞는 치료들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받아 나가신다면 어떤 분들도 그 우울증은 극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칼 루이스님께서 병원 안 가고 세인트 존스 워트 하루 3알 복용 중인데 괜찮나요? 안 괜찮습니다. 병원 가세요. 네. 근데 너무 칼같이 얘기했나요? 아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세인트 존스 맞아요. 워트 이게 물론 이제 이 성분에서 막 이게 왜 우울증에 효과있지 하면서 옛날 의사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구나, 항우울제 이런 거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건 맞는데, 일단 애초에 이제 이미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더 진화된 약이 나왔는데 굳이 약간 더 원시적인 형태의 거를 먹을 필요가 없고, 이게 세인트 존스 워트 약초지만은 다른 과 약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신과 약이면은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에 뭐 중복이라고 걸리죠. 뜬다거나 해서 안전망이라도 있는데, 이걸 그냥 집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건강식품으로 먹으면은 이게 걸리지도 않잖아요. 모니터링도 안 되고 효과도 리스크 컨트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병원 좀 가셔요. 네. 그리고 약을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한가요?라고 하는데, 사실 약을 갑자기 끊더라도 금단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내 기분도 괜찮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만 상의 없이 약을 끊었어. 근데 금단 증상이 있으면 선생님 약을 갑자기 끊었더니 이게 너무 불편해요 해서 안 가려고 했던 병원도 쫓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금단 증상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투약 유지 기간을 가져서 단단하게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들이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우리 땡땡님 요 정도까지 먹고 이렇게 해봅시다 해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금단 증상이 없어서 그냥 뭐 증상도 이 정도면 대충 괜찮은 것 같고 약 끊어도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있다가 결국에는 몇 개월 또 지나다가 조금 다시 안 좋아지셔서 더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약은 좋아졌다고 바로 끊으시면 안 되고, 좋아져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지속 기간과 유지 치료 기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아까 자주 재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환자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응애연님, ADHD, 공황, 불안, 우울 치료를 하고 있는데 땀이 많이 나요. 관련 있을까요? 이게 항우울제 드신 분들 중에서 좀 땀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시고요. 막 좀 더위 타시고 갑자기 좀 이번 여름에 저 더위 너무 많이 탔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 계열이
부작용 중에서 땀이 좀 많이 나는 부작용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은 좀 약 조절해달라고 해주시고요. 근데 또 날이 이제 좀 서늘해지고 있으니까 또 계절 바뀌었는데 좀 괜찮다. 근데 또 다른 약 먹으니까 효과 없었는데 이 약은 땀은 나도 잘 맞는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좀 견딜 수 있는 불편함이면은 정도인지. 좀 약 계속 유지해도 될 것 같고 한번 음. 치료하시면서 상의해 보셔요. 네. 자, 하동곰님께서 안녕하세요. 공황장애로 28년째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우울증 약 복용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 병원만 믿고 다녔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옮겨야 할까요? 너무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게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한 병원을 28년째 꾸준히 다닌 거에 저는 박수를 진짜 보내드리고 싶어요. 치료를 정말 포기하지 네, 않고 끝까지 잘 받고 있으신 이 끈기를 응원하고 싶고요. 근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병원을 옮기기 전에 오랫동안 자기를 봐오신 주치의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나 약은 먹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좋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지 솔직하게 이제 꺼내놓고 상담을 해보시고, 그러고도 조그마 의문이 드신다면은 이제 병원을 옮겨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SSRI 같은 메인 약을 28년째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약을 오래 복용한 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신경안정제도 아직 막 좀 많이 드시고 이런 수면제 성분도 20몇 년째 꽤 먹고 자꾸 약이 늘어난다 이러는 거는 좀 걱정될 수 있기 음,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이야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28년째 다니면서 그 한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느 의사 쌤보다 하동곤이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제일 진료하시는 선생님이시긴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복이 있는 님께서 앞선 질문에 다른 분 질문에 특정인이나 상황에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할 경우 심리 상담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냐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약물 조절이 필요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기분 조절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화가 안 날 만한 사소한 자극에도 너무 화가 나거나 너무 속상해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려지고 막힐 때도 막 연필 집어 던지고 싶고 막 화나고 막 눈물 나는데 이 사람이 또 학교 가서 친구가 뭐 조금 면박을 줘도 막 확 속상해지고 뭐 자다가 눈 떠도 그냥 일하기 싫고 막 속상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루 전반에 걸친 대다수의 일에서 전체적으로 기분이 나빠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극에 취약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게 우울증의 그런 생물학적인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직장 생활 잘 하고 있고 또 뭐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뭐 라면 스프 뜯으려다가 막 실수로 팍 쏟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쓱 치우고 뭐 이렇게 그냥 다른 데서는 그냥 기분이 중립적이다. 그런데 유독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는 화가 난다. 유독 딸하고의 관계에서 화가 난다. 뭐 유독 누가 막 열등감 건드리면은 화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서는 화가 안 나고 여기서만 화가 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주제와 관련된 마음속 깊숙한 상처가 있다거나 특정 인물하고 연관돼서 풀지 못한 어떤 관계의 복잡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얽혀 있는 그런 심리적인 대응 패턴을 좀 풀어내서 좀 더 이제 건강한 대응으로 바꾸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상담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어서 다음 달은 이제 잠시 쉬어가고 또 11월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